자, 오늘 3월 10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원하게 빠졌는데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55%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이 올라올 때도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왔지 실제로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코스닥에 심하게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을 주니까 더럽게 아프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뭐 10%죠. 진짜 뭐 푸르댕댕한데 130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789종 거의 8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완전히 뭐 10% 이렇게 지금 물든 상황이고 코스닥은 색깔도 달라요. 심한 상황이고 현대바이오 이런 건 뭐 뭔가요? 3,000원지가 거의 뭐 진짜 지옥 같네요. 에코프로비엔도 한 5.6% 정도 빠지고 에코프로도 5.6%. 시총 대형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히려 빠졌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버텨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근데 어쨌든 단기 급등할 때 어느 정도 이건 예상돼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목하는 뉴스는 오늘 제가 시황들을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긴 있죠.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눈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지표 발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온다는 게 사실은 통상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고용이 너무 튼튼한 게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다음 주에 박살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부담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빅스텝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탄탄 그러면은 수요 탄탄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수요가 탄탄하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 지속 거기다가 플러스 우려되는 게 빅스텝 이래서 선반영 내지는 경계감으로 하락. 이게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오는 시황들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게 가상화폐 거래은행 실버게이트가 자체 청산, 그럼 좋게 얘기해서 같이 청산했지 파산한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번에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는 뭐 리먼 사태처럼 돈을 못 주고 파산하는 게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같이 청산을 하고 있는 거고 실리콘밸리의 뱅크, 실리콘밸리에 주둔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사를 가지고 있는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기업이죠. 유동성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 유동성 자산 처분. 지금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지금 가계, 정부, 기업 3개 주체가 경제 3대 주체인데 지금 미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계가 탄탄하다는 얘기죠. 가계 탄탄. 정부 지금 돈을 뭐라 그럴까요? 돈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의 지금 자금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수순. 그리고 가계가 탄탄한 얘기는 세금이 많이 결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러면은 가장 힘든 구간이 기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물론 요즘은 좀 줄어들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어제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은행권에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도 기업의 하나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거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은행이 특히 이제 SVB 파이낸셜 같은 큰 은행 나름대로 큰 은행이 왜 힘들어지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뭐가 더 크냐 그러면 채권 시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채권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상식선을 생각하면은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채권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주니까
금리를 많이 줄 수 있는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채권의 발행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채권의 유통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주식 시장 하면은 주식 유통 시장을 얘기하는 거지. 최근에 주식 시장이 예를 들면 좀 화랑이다라고 해도 발행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채권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 시장은 채권 유권 시장이에요. 자, A가 있습니다. 쓰기 귀찮으니까 한글은 기억 쓰겠습니다. 기억 갑이 예를 들면은 을에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내일 들으셨을 테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1,000만 원 쉽게 생각하죠. 1,000원, 1,000만 원, 1,000만 원을 대여해 줍니다. 대여해 주면서 대여해 주니까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채권을 발행해 주는데 이 채권 내용이 뭐냐면은 10년 후에 2천만 원 줄게. 이런 채권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그리고 갑은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채권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채권자 하는데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채권자인 거예요. 자,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원래 복리가 들어가고 이표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표 수익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그냥 생각할게요. 5년 후에 1,000만 원짜리 채권이 5년 전에는 1,000만 원이었던 채권이 지금은 1,500만 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0년을 기다렸을 때 2천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5년 기다렸을 때 1,500만 원이 됐다고 치죠. 최소 1,500만 원이 됐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이 급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쓰고 싶으니까 이제 쓰고 싶은데 이거 5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부릅니다. 병에게 이거 1,500만 원짜리인데 한 1,400만 원 1,400만 원에 네가 사가라. 나 1,500만 원만 그러면 이 1,400만 원짜리를 들고 나중에 5년만 기다리면 2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에게 팝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권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채권 시장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시점에 둘 다 5년 후에 만기가 돌아온다고 생각할게요. 현재 시점에 1,000원짜리 채권이 있고 또 1,200원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 다 5년이 지나면은 이거를 2,000원을 준다고 치죠. 5년 후에는 2,000원을 준다고 칩니다. 근데 보세요. 현재 1,000원인데 5년 후에 2,000원을 준다고 치면은 얼마 먹는 거예요? 1,000원을 먹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현재 1,2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 2,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800원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채권 가격이 쌀 때 채권 수익이 높아집니다. 채권 수익이 높다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점 채권을 갖고 있을 때 나중으로 봤을 때 더 먹는 게 크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채권 가격이 더 비싸질수록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대입니다. 자, 근데 채권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는 뭡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의 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안 올릴 수는 없고 대출금리가 안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연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기준금리 올리고 있으니까 대출금리 올라가고 대신에 예금금리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들 마진이 갭이 많이 더 벌어진다고 우리가 은행 나쁜 놈들 돈 벌어 간다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상승할수록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게 명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느끼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 상승, 채권금리 상승입니다. 그럼 뭐예요? 채권금리 상승하면은 채권 가격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하락하겠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정부, 은행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나 뭐 한국 국채도 가지고 있을 테고 미국 국채도 가지고 있을 테고 미국 은행들은 대부분 또 미국 국채 갖고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채권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원이면 1,000원이 있을 텐데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은행은 자산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을 근거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채권을 그 기준 자산으로 해서, 근거 자산으로 해서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파생 상품들을 발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줄어든, 옛날에 그래서 리먼 사태는 그래서 터진 거예요. 리먼 사태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긴데, 부동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거품이 뒤지게 심한 상황인데, 거품이 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거품 생각 안 하고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이 채권자라는 얘기죠. 돈 빌려주니까요. 은행이 채권자. 자, 은행이 채권자인데, 이 채권을 가지고 또 채권이라는 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놀려두면 안 되잖아요. 파생 상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채권이 예를 들면 한 5%짜리 채권인데 5% 채권인데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이 채권을 기준으로 기초 자산으로 한 이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6% 7% 수익을 줘요. 예를 들면 수익을 줘요. 이걸 가지고 파생 상품을 팔아서 현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현금이 생기잖아요. 이걸 다시 대출해 줍니다. 대출 10%.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도 10%.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은 파생 상품을 산 사람은 7% 수익을 먹는 거고, 은행은 5%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5%를 먹는데, 여기서 7%를 주니까 2% 손실이 나잖아요. 손실이 나니까 3%를 먹게 되는 겁니다. 3%를 먹는데 여기서 현금을 화시켜서 다시 그걸 10% 대출을 먹게 되니까 총 13%를 먹게 됩니다. 실제는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딱딱 안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유동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 거품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들이 채무자인 그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계속 은행 이자를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가 없어요. 내주지 못하고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거기다가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채권에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잖아요. 그럼 7억 정도를 대출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얘가 7억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한 3억 원 정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데, 추가 담보를 낼 자산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파산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파산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파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채권도 부실 채권이 되잖아요.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도 부실이 된 거예요. 전부 다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리먼 사태예요. 어쨌든 대충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리먼 사태 얘기하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이 축소가 되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합니다. 이게 아까 SVB 파이낸셜의 얘기입니다. 유동성 자산을 축소하는 겁니다. 빌려줘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근데 리먼 사태를 그래서 어쨌든 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에 빠졌고 우리 시장에 빠졌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빅스텝 얘기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 고비가 잘 넘어간다면 긍정적이라고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마감 시장할 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자, 원데이 전에는, 어제 제가 마감 시장할 때 78.6%였습니다. 뭐가 78.6%? 25bp 금리 인상이 50bp 금리 인상이 78.6%, 빅스텝이 78.6%예요. 근데 하루 만에 이 뉴스가 전해지니까, 은행 부실한 뉴스가 전해지니까 하루 만에 61.6%로 떨어졌어요. 25bp 금리 인상이
어제는 21.4%였는데 주 때도 없이 하루 만에 38.4%가 됩니다. 하루 만에 17%가 올라갔어요. 이게 부담스러워서 가계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부담스러워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못할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다. 픽스텝 안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일단 지금 자산을 매각한다는 거는 대단히 긍정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는 리먼 때는 자산을 매각을 안 하고 계속 파생해서 돈을 계속 가져와서 그걸로 유동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근데 지금은 자산을 축소한다는 얘기니까 건전성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 뱅크런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은행에 대한 부채 문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 인상 속도가 여기서 만약 고용 지표가 너무 과도하게 높지만 않는다라면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에 만약에 3월 22일 날 미국의 연준이 만약에 25bp 하면은 갑자기 시장 급등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시장은 아직 지금 활딱활딱 하거든요. 연준 니들만 조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무섭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리먼 사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무섭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리먼 사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이잖아요. 부동산 거품.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5%가 그래 금리 인플레이션 5%가 있는데 이거 그냥 임금 10%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년에 10% 올라오면 20%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어차피 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속성이니까. 근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경기 위축하는 구간이 나와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면 리먼 같은 사태가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리먼 사태를 터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제 생각은 계속 어제부터도 오늘까지도 이것 때문이라도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한다면은 증시가 화랑은 아닐 수 있어요. 않아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면서 순환매가 된다. 그래서 순환매에서 진짜 중요한 게 계속 저평가 실적 좋은 애들 이 얘기를 하는 게 주식의 기본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주식을 사는 큰 손 입장이고 또 세력이고 외국인이고 기관이에요. 그럼 뭘 사겠어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걸 사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거품 지금 시장에서 무서워한 게 뭐예요? 거품이에요. 거품. 개인들만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거품 있는 거 하루만 이틀만 먹어야지 이러면서 따라 들어갔다가 손실내기 쉽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새로 진입해서 이제 쌓아가고 모아가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 한 종목들은 저평가 실적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 일단 리스크가 적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단기 급등에서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의 적정 가치라는 게 있지만 이 적정 가치대로 주가가 정확하게 가진 않아요. 정확하게 가면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하루 만에 10%씩 나올 수는 없죠. 위아래로. 하루 만에 이 회사의 가치가 10%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만큼 거품도 있고 이만큼 저평가도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품에 있던 영역에서 거품에 있는 영역이면 저평가에 많이 내려온다고 치자요. 그러면 낙폭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여기서 더 저평가가 된다고 해도 낙폭 자체가 낮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갖고 있으면은 시간이 되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매가 결국은 저평가나 뉴스가 있거나 기대감이 있어서 매집했던 그런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에 매수했던 것들이 뉴스가 나오면 돌아가는 거지 터졌을 때는 이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 아무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리스크 위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만약에 정말 터진다 그러면 우리 회원들 전부 다 인버스 탈 겁니다. 리먼 터질 것 같다. 정말 리먼 사태 터질 것 같다. 그 시그널이 나온다. 저는 리먼 사태 겪어본 사람 아닙니까? 전부 인버스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왜냐 연준이 아직은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연준이 금리만 인상을 속도를 제가 예상했던 대로 78%가 아닌 저의 의견대로 25bp가 된다면은 갑자기 시장 태도 돌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 특히
제가 무서워하는 거, 제가 무서워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20분, 벌써 20분이 됐으니까요. 제가 무서워하는 건 다음 주에 또, 어쨌든 회원님들하고 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급하게 빠졌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빠진 거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오히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50bp 한다는 것을 25bp 낮출 수 있다면은 근현적인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